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 관련 단체도 잇따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아울렛 화재의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 하역장에 있던 화물차와 상자 사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보건소 팀장급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재조사를 거쳐 결정을 바꿨다는 입장인데 지역 노동단체는 번복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사찰 문화재에서 올해부터 무료 관람 기준을 바꾸어 논란입니다. 만 65세에서 70세로 나이 기준을 올린 건데 방문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전국에서 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4년 전 발의된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국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 없이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민주당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은 국정방해용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저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헝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를 찾은 박진 장관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다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 6곳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단체는 국익을 해치는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지 이를 보도한 언론이 아니라며 보도를 통제하는 게 국익이라고 착각하는 건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정치 무능을 언론 탓으로 가려선 안 된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 측에 직접 관련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 백악관에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설명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측에선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현지 시각 22일 오전 대통령실의 해명 직후 조태용 주미대사가 백악관을 접촉하고 주미대사관에서는 미 국무부에 김은혜 홍보수석 발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먼저 관련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없었다는 게 이 당국자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미 정상이 3차례 만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넉 달 만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을 앞둔 상황을 예로 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끊임없는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게 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하고 또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기차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조 대사는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외국산 차별 금지라는 원칙과 법 집행 과정에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새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를 돌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대통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 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긴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쌀 시장 경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넘겨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과수 합동 감식반이 오늘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렛 지하 1층에 CCTV를 확보한 경찰은 하역장 앞에 쌓여있던 상자와 화물차 사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어제 불이 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전체가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천장의 배관부터 기둥, 바닥까지 모두 불타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선 오늘 수사본부가 세워진 가운데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과수와 소방 등 합동 감식반은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감식을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건물 내 CCTV를 확보해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1톤 탑차가 멈춰서고 작업자는 물건을 내린 뒤 자리를 떠납니다. 이어 10여 초 만에 하역장 앞에 쌓인 상자와 차량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고 곧 지하 주차장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서 최초 발화로 의심되는 차량에 바퀴를 들어 올려서 바퀴 밑에 떨어진 잔해물을 수거했고 발화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감식반은 잔해물과 차량 배선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불이 난 차량은 일반 화물차라며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 감식을 지켜보던 일부 유족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현장 통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7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선 모두 일산화탄소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번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택배나 청소를 담당하던 하청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해왔던 노동자들이었기에 유족들과 지인들의 슬픔이 컸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아웃렛에서 팔 물건을 배달하다 참변을 당한 30대 최모 씨.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백화점 주차 요원부터 택배 배달까지 고된 일을 버티며 꿈을 쫓았습니다. 돈을 벌어가고서
뭐 컴퓨터 그래픽이 뭐야 그런 거를 해서 그걸 한번 지 꿈이라고 하더라고. 애비가 넉넉했으면 그걸 내 꿈을 이루어줬어야 돼. 벌이는 많지 않았어도 용돈과 안부를 전하며 아버지의 노년을 보살피던 살가운 아들은 이제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니까 내 아들이 맞아. 진짜 이건 내가 이거 말을 표현할 수 없어. 방제 업무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또 다른 30대 이모 씨. 추석 명절에도 당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씨는 명절 뒤에 기울인 술 한 잔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친구처럼 또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또 저랑 같은 일도 했었고 그래서 다른 데 명절 때 같으면 음식도 같이 만들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에 나가는 바람에 2년 전 아웃렛 개점과 함께 청소업체 소장으로 일해온 60대 이모 씨. 직원들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반찬이나 살림살이를 챙겨주는 살뜰한 상사였습니다. 소장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되는 거 손수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반찬이랄까 뭐 도움이 되는 거 건강에 도움되는 거 직접 사다 줬어요. 그 직원들을.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 아웃렛의 새벽을 열었던 7명의 하청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어두운 지하에서 퇴근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내기 소방대원 5명 가운데 1명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교육 없이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 차질은 물론이고 안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1100도 열기를 피해 무릎을 굽히고 이동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제 불이 난 공간에서 화재의 단계별 특징과 안전 확보 방법 등을 배우는 실화재 교육장입니다.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경험을 하면. 근데 내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고 딱 들어가면 뜨거워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은 실화재 교육장입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놓은 이곳에서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을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신임 소방대원들이 이런 실화재 교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신임 소방대원 중 실화재 교육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은 3,100여 명, 5명 중 1명꼴입니다. 결국 현업에 배치되고 나서야 실제 화재 현장을 가보게 되는 건데 미리 교육을 받은 대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방관이 되어서 화재를 이제 직접적으로 맡았을 때는 긴장되고 너무 긴장하다 가슴도 빨리 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국 소방교육시설은 모두 13곳, 이 가운데 실화재 교육장이 갖춰진 건 6곳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이 실화재 교육장을 4곳 더 확충하겠다며 26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내년 예산안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그 생명과 소방관의 안전에 직결되는 게 바로 이 실화재 교육장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개탄스럽고요. 소방공무원 수는 지난 10년간 70%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3,8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인원 증가에 맞춰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지킨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갑질을 호소하며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시인권위원회가 최근 기존 결정을 뒤집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최일선을 지킨 선별진료소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 방호복의 무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올해 초 부임한 팀장급 공무원의 갑질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반복되는 모욕적인 폭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를 강요받고 수치심을 준 성희롱도 있었다며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들을 보였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구조로 몰아갔습니다. 시 인권위는 해당 팀장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서 인권 침해와 성희롱 등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징계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이를 뒤집는 재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차 결정 뒤 해당 팀장이 낸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언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팀장 개인보단 인력 수급 등을 개선하지 못한 전주시 탓으로 돌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혹은 결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정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인데, 2차 조사에서 엇갈린 주장을 양쪽에 다시 묻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화재관계 분석했다는 건 원인조사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그 특정 개인에게나 지역에게는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수정 부분의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무리를 빚은 남원시 동남원 새마을 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상 4건을 적발해 형사처분하고 과태료 1,6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동남원 새마을 금고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화장실 수건 세탁을 강요하고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등 7,600만 원의 임금 체불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북 지역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성추행 범죄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017년 259건에서 2021년 408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명산마다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죠.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에서 70살로 올려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주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입구입니다. 이곳을 지나쳐가거나 사찰을 둘러보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 이상에서 70살 이상으로 올린 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58곳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천만에서 정말 내려가가지고 여기 우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디가 돌렸냐고 이러고 돌렸다고. 조계종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 무료 방문객이 많아져 수익은 주는데 관리 비용이 늘어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는 957만 명. 이 가운데 65살에서 69살까지가 297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람료 징수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다른 지하철이나 다른 데 다 입히고서도 왜 이건? 경로 우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도 65살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경로 우대 제도를 사찰 등 민간시설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동안 경로 우대를 해왔지만 사찰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이 없다며 여러 논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로 우대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여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찰 무료 관람 나이를 불교계가 서둘러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지난달 중순에도 옥정호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녹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상수원 취수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을 세워 채운 옥정호. 호수가 온통 녹조로 뒤덮여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농업과 생활용수로 쓰이지만 과연 상수원으로 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일관상 부어오기가 안 좋지.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이거 반복되고 하니까 해년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정읍과 김제 일부 지역 등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우남 취수구의 녹조 밀도는 1ml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습니다. 조류 경보 관심 단계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쯤 취수구를 칠보 발전 취수구로 변경했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녹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걱정되죠, 저는. 저는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라북도는 녹조 확산 원인을 최근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이상 고온이 지속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기준 옥정호 저수율은 1억여 톤, 23.5%로 지난해 53.3%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후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용담호 주변은 같은 조건에서 녹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현재 밀집된 그 식당, 카페, 요식업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박교란 주 5회, 수류 분사장치 주 2회, 그리고 조류 제거 차량을 투입하여 조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극심해지는 조류 피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인구 감소와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자치단체 주민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폐교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전 학생들이 떠나면서 문을 닫은 초등학교입니다. 방치된 학교에 사과나무를 심고 체험학습장을 꾸며놨더니 지난 5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녀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와서 좀 활기차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이처럼 폐교를 교육이나 학생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북에서 폐교된 330여 곳 가운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은 54곳, 16%에 불과합니다. 80% 넘는 폐교는 개인에게 팔리고 활용 방안 없이 가지고 있는 폐교도 7곳이나 됩니다. 관리에만 한 해 수백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중요한 공공자산인 폐교를 매각한 탓에 교육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마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학생, 학부모,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최소 4곳의 폐교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의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복지 분야에서 없어서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임금을 받고 있다며 단일 임금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함께 인권위가 권고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문제 해소, 학교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40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52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BA.1을 기반으로 한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1.69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발생하는 것은 못 막더라도 중증화되고 사망하는 것은 분명히 막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질병청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과 당일 접종 모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일 접종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SNS를 통해 예약하거나 직접 병원에 전화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50대와 기저질환자, 18살 이상 성인도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된 뒤 4개월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개량 백신은 추가 백신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1, 2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사 키트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모든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달 말로 한시 조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9천여 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1,1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42명, 익산 203명, 군산 124명 등이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44명, 60대 142명, 10대 138명 순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14%, 재택 치료자는 4,900여 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전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42.5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2명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고의적 차해, 폐렴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북 지역 사망자 수는 102명으로 한 해 전보다 87명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은 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낮았습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공립 공공의대를 설립하라.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입학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슈 K 시간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요. 의대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4년째 제자리인데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남원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서남대 의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한 큰 관심사를 보이고 있고요.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그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었고요.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또 의사협회 반대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동 발의했지만 적극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그 19일에는 남원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북에서는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못한 그렇죠. 게 각 지역 정치권들이 자기 지역에 서로 의대를 유치하려고 줄줄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또 경북, 충남, 부산, 인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인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한 법안만 해도 11건에 넘고 있습니다. 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해서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지역의 의대 설립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데 남원의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의 49명의 정원을 활용해서 설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남원의 공공의대 신설은 다른 지역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의사 정원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과 전남 이렇게 지역마다 의대 설립에 힘을 쏟게 되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 더 요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전북 정치권과 또 전라북도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지사님 같은 경우도 후보 시절에 출마할 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보이셨었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공공의대에 반드시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 정치권 여야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역의 또 시의원들도 지난 14일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올해 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나 보건복지위를 설득할 수 있는 법안 발의자들의 적극성을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앞서서도 말씀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사협회가 지난 15일에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반대 논리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고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은 2020년 소위 의사파업 당시의 주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의사 당사자들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 계시니 현장 분위기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2.5배 높지만은 의사 간호사 비율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여기에 전북은 최근
권역 외상센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청년이 3시간을 헤매다가 다리를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전담 전문의가 단 6명에 불과해 또 의료 서비스의 차질이 불가피했으므로 의료 공백을 메우려면은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이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간호사 사망 사건도 있었죠. 네.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이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네. 그 1,600명의 의사 중에서 정말 그 개도술을 할 수 있는 개복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2명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정말 빅5라는 그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도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본부장님, 남원 공공의대 설립 4년간,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지역 간 의료 격차, 또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치권만이 아니라 27일에는 남원 시민단체들이 국회 또 대통령실 또 의사협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전라북도민, 남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다소 더웠는데요.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이 이어지다 보니 밤사이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개가 거친 뒤 낮부터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전주가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장수의 아침 기온이 11도,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